놀라운 점은 모델 Y RWD보다 더 조용해졌어요. RWD보다 가격이 훨씬 저렴하죠. 주행거리는 훨씬 깁니다. 조용하긴 훨씬 조용해요. 그러면 이제 RWD를 살 이유가 없는 건가? 네, 안녕하세요. 모카 김한영입니다. 제가 나와 있는 곳은 프랑스 마르세유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유는 바로 테슬라 모델 Y 스탠다드 모델을 시승하기 위해서인데요. 야, 스탠다드 모델, 사실 이거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는 차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곧 팔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차입니다. 왜냐하면 이 차 미국에서 생산하거든요. FSD가 우리나라 들어오게 될 텐데, 우리나라에서 FSD가 작동되려면 일단은 무조건 미국산 자동차여야 됩니다. 앞으로는 뭐 중국산도 다 되겠지. 그렇지만 일단은 FSD가 돌아가게 하기 위한 자동차로서 가장 중요한 자동차가 바로 모델 Y 스탠다드일 텐데요. 모델 Y 스탠다드 어떤 차인지 끝까지 함께 살펴보시죠. 사실 모델 Y 스탠다드가 불과 한 500만원에서 많아야 한 700만원 쌉니다. 그래서 이게 싼 거냐?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한국에 들어왔을 때 누가 그거 사겠냐? 라고들도 얘기했는데요. 그 자체만 놓고 보면 살 이유가 없는 차긴 하죠. 빠진 게 너무 많잖아. 앞에 뒤에 램프 빠지고 휠 이거 뭐야? 천장 이게 뭐야? 등등등 다 빠지는데 가격은 겨우 700만원 차이라니. 그럼 이거 누가 사냐? 라고들 생각했죠. 그렇지만 중요한 거, 이 차는 미국에서 생산하기 때문에 미국의 안전 규정을 그대로 받아서 한국에 들어올 수 있는 자동차입니다. 훌륭하죠? 주행거리는 오히려 기존에 있는 테슬라 모델 Y RWD보다 더 깁니다. 배터리 NCM 배터리를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차는 보조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어요. 5299보다 가격이 적어도 몇백만원 낮아질 거잖아요. 그러면 한 5천만원이라고 쳐. 5천만원에 판다면 기존엔 보조금 200만원밖에 못 받았던 거 이제 보조금 500만원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4천만원 초반? 거기다가 FSD 장착해도 5,300만원 정도? 라는 희망의 로를 돌릴 수 있는 거죠. 실제로 그렇게 되진 않겠지만 아무튼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우리나라에 와서 FSD가 되는 차, 그리고 FSD가 안 되는 차 중에 네가 어떤 거 선택할래? 라고 했을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선택할 차가 될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 차 무조건 덮어놓고 그냥 싸니까 좋은 차 라고 할 수는 없겠죠. 뭐가 빠지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관에 보면 뭐가 바뀌었습니까? 이 부분에 원래 램프가 있잖아요. 램프가 빠졌습니다. 여기 있는 램프도 없습니다. 원래 여기가 헤드램프고 여긴 DRL인데요. 이 헤드램프가 빠지고 이 안에 들어왔어요. 근데 이렇게 얇은데 어떻게 헤드램프가 나올 수 있냐? 와, 신기하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한번 제가 헤드램프 켜보겠습니다. 깜빡이가 여기 있고요, 헤드램프가 여기 있고요, 그리고 DRL이 별도로 없습니다. DRL이 없어서 달리면서 일반 주니퍼랑은 확실히 다르다는 느낌이 들고 모델 3하고 비슷하다는 느낌이 또 들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램프가 없어서 예쁘다는 사람도 있어요. 흰색 같은 경우는 확실히 그렇죠. 저쪽에 가면 흰색이 있는데요, 흰색은 이렇습니다. 그리고 테일램프도 달라졌습니다. 테일램프가 기존에는 가운데 반사형 램프를 사용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부분이 지금 블랙으로 처리돼서 램프가 없고 가장자리 이 램프가 켜지는데, 보통은 이 램프는 데이타임 러닝 라이트로 켜지지 않죠. 이 부분만 켜져서 차가 더 좁아 보이는 면이 있어요. 그런데 스탠다드는 가장자리 램프가 항상 켜지기 때문에 폭이 굉장히 넓게 보이는 걸 볼 수 있죠. 여기까지만 켜지면 약간 어조비 같아. 이렇게 되니까 훨씬 더 차가 당당해 보이는 느낌이 있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테슬라도 이렇게 램프를 항시 켤 수 있도록 옵션을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라면 이걸 켜고 다닐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타이어는 자랑스러운 한국 타이어 아이온이 끼워져 있어요. 역시나 인정받는 한국 타이어 아이온. 약간 희한한 점은 트레드웨어가 300밖에 안 됩니다. 야, 이렇게 빨리 닳는 타이어라고. 그리고 지금 서머 타이어인데 아마 서머 타이어 위주로 끼워주는 이유는 유럽에서는 다들 겨울이 되면 무조건 타이어를 바꾼다고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유럽 자동차들은 서머 타이어를 끼워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BMW나 벤츠나 아우디나 사시면 서머 타이어가 끼워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꼭 바꾸셔야 돼요. 그거 안 바꾸고 겨울철에 타다 보면 언덕에 못 올라가고 그러면서 왜 못 올라가? 역시 후륜구동은 형편없구나 라고 생각들을 하시는데 아닙니다. 타이어가 형편없는 거예요. 여름철엔 오히려 그게 좋죠. 지금 여긴 이 타이어는 겨울철에 바꿔야 돼요. 물론 우리나라 들어온다면 당연히 사계절 타이어가 들어오겠죠. 지금 이게 휠캡인데 금속이거든요. 기존에는 휠캡을 빼면 안에도 괜찮은 휠이 들어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이 휠캡은 빼면 큰일 납니다. 안에 이런 게 들어있어. 와, 말이 돼? 그런데 괜찮습니다. 알리가 있으니까 알리에서 충분히 멋있는 커버 끼울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차하고는 다르게 이 세로형 벤트가 없는데 여기 이 안으로 공기가 들어와서 그래서 에어 커튼을 만들어낼 수 있는 구조는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구멍이 뚫려 있어요. 오, 보닛을 열면 이렇게 달라집니다. 이거 보세요. 뭐가 막 없어. 야, 테슬라가 이래도 되나? 여기 그냥 부직포 같은 느낌인데 플라스틱이네요. 그래도
약간 이렇게 직물 같은 걸 짜놓은 플라스틱처럼 느껴집니다. 부직포는 아니에요. 너무 허전하다. 와, 아이오닉 5나 아이오닉 6 같은 그런 정도의 느낌이 드는데 그래도 훨씬 더 넓긴 합니다. 뒤쪽에도 반사판이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좀 다르게 생겼죠. 그리고 또 트렁크 한번 열어보면, 오, 여기 아래쪽에 수납 공간 여전히 깊죠. 여전히 깊은 수납 공간을 갖고 있고요. 어우 추워. 그리고 아래쪽에 수납 공간이 좀 더 있어요. 모델 Y 주니퍼에 있는 전동으로 뒷좌석을 덮이게 하는 그런 장치는 여기서 보이지 않네요. 뒷좌석 폴드는 전동으로 뒷좌석을 폴드할 수가 없고요. 뒷좌석을 폴드할 땐 이렇게 줄을 당겨야 됩니다. 이렇게 앞으로 젖히게 돼 있어요. 괜찮습니까? 뭐 기본적으로 보통 차들이 다 이렇긴 하니까. 모델 Y 주니퍼가 이상하게 좀 특별했던 거죠. 그래서 뒷좌석에 들어가 보면 이런 느낌입니다. 뒷좌석에 터치스크린도 없는 대신에 이렇게 생겨서 여기 USB 아웃은 있지만 이렇게 버튼을 움직여서 조절하게 돼 있어요. 테슬라답지 않지만 어쨌든 뭐 보통 차는 다 이러니까 보통차 같이 느껴지네요. 그리고 여기 직물 인테리어, 그리고 시트도 지금 직물인데다가 열선도 없어요. 아이 근데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열선도 없냐. 뒷좌석에 열선은 무조건 넣어줘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시트백도 여기에 뭐 수납 공간이라든지 이런 것들 없는 정말로 원가 절감의 그런 시트백을 보여줘요. 약간 테슬라 뒤에 시트백은 되게 고급스러운데 요거는 약간 좀 몰랑몰랑한, 고급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약간 택시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천장이 지금 글래스 루프가 없으니까 되게 테슬라 같지 않은 느낌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머리 공간은 상당히 있습니다. 주먹 하나가 들어가는 정도의 머리 공간, 나쁘지 않죠? 그래서 답답하다는 느낌은 전혀 들지 않고 확실히 SUV에 앉아 있구나 라는 느낌이 들어요. 이 공간만큼은 정말 넉넉합니다. 발을 쭉 뻗어도 되는, 앞좌석 아래로 발이 쑥 들어가는 이런 공간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고요. 머리 공간, 어깨 공간, 꽤 큰 차에 앉아 있구나 라는 느낌은 듭니다. 굉장히 화려하다거나 고급이거나 뭐 누구한테 자랑할 만한 그런 실내는 아니지만요, 정말 실용성에 딱 맞춰진 자동차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중요한 거, 이거 보시면 여러분들은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이거 보셨어요? 테슬라가 유럽에 나오면 이렇게 됩니다. CCS2 방식으로 강제하고 있어서 유럽에서 테슬라는 CCS2로 판매됩니다. 일단 슈퍼차저는 V4 슈퍼차저로 돼 있는데, 야 이게 너무 불편한 거 아니냐? 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래도 CCS2의 장점이 있긴 합니다. 뭐냐면 완속 충전도 빨라. 완속 충전은 이 밑에 이게 없잖아요. 이 위에 요것만 있는데, 요 완속 충전이 3상이기 때문에 3개 이상으로 완속 충전이 되는 그런 완속 충전기를 갖고 있어서, 우리나라 완속 충전기 가장 빠른 게 몇입니까? 기껏 해봐야 11kW 정도잖아요. 유럽에선 완속 충전이 42kW까지 됩니다. 이 3상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우리나라도 그런 면에서 3상 충전기를 한 번쯤 고려해 줄 필요가 있어요. 물론 우리나라는 전송 방식 때문에 42는 나오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나라도 기존보다 훨씬 빨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완속이 굉장히 의미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자, 어쨌든 이렇게 꽂으면 바로 충전을 시작해요. 아무것도 건드릴 필요 없이 바로 충전을 시작한다는 게 테슬라 충전의 매력이고, 그런 것들이 스탠다드에서도 변함없이 잘 이용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와, 저기 샤오펑이 테슬라에서 충전해? 일단 유럽은 CCS2로 다 통일을 하고 났으니까 샤오펑이라든지 유럽에 있는 다른 자동차 회사들도 다 테슬라에 와서 슈퍼차저를 함께 이용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다 통일된다는 게 좋은 점도 몇 가지 있는 거죠. 그렇지만 테슬라 NACS가 사라지는 건 조금 아쉽게 느껴지긴 하네요. 여기까지 봤을 땐 단점만 있는 것 같은데, 이 차를 주행하면서 실제로 이 차가 좋은 점도 뭐가 있는 건지, 아니면 뭐 역시나 쓸모없는 자동차인지, 이런 것들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얼른 타시죠. 그러면 차를 출발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뭡니까? 시트 조정, 사이드미러 조정을 하셔야죠. 자, 그럼 시트 조정 어떻게 하느냐? 여기 버튼이 생겼어요. 그래서 시트를 눌러서 이렇게 터치로 조정해야 됩니다. 오, 터치로 조정하니까 완전 좋네. 와, 오, 이렇게 낮아져. 와, 요추 받침대도 있어요. 그 와중에 조수석도 이렇게 같이 움직여줄 수 있고. 좋은데 문제는 이 터치로만 할 수 있고 옆에는 스위치가 없습니다. 이 스위치가 이게 얼마 한다고 이걸 빼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오로지 터치만으로 작동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게 뭐 그렇다고 해서 진짜 나쁘다고 할 수는 없는데, 우리 주행 중에 장거리 가다가 갑자기 좀만 땡길래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잖아요. 그때마다 여기 들어와서 해야 된다는 게 조금 이상하긴 합니다. 어쨌든 앞좌석은 지금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기본적으로 시트는 직물 시트입니다. 그리고 열선도 있어요. 그리고 사이드미러는 이런 식으로 움직여지는데요. 위아래 움직여서, 좌우 움직여서, 이렇게, 이건 기존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조정하게 되어 있고요. 이제 또 조절해야 될 게 뭡니까? 핸들의 깊이, 높이 조절해야죠. 근데 기존에는 이게 다 전동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수동이 됐어요. 수동이라서 조절 가능한 범위는 꽤 있는 편이에요. 크게 나쁘진 않다.
너는 어떻게 테슬라 맨날 시승하는 거야? 라고 할 텐데, 저도 여러분들과 똑같이 그냥 매장에서 타볼게요 라고 해서 타는 것 뿐입니다. 희한하게 테슬라는 차를 잘 빌려줘요. 테슬라는 그런 브랜드죠. 광고를 하는 대신에 한 번이라도 더 태워주자 라는 브랜드예요. 상품에 정말 나는 자신이 있다, 이 차를 한번 타보면 이 차를 살 수밖에 없을 거야. 그래서 어떻게든 시승을 더 시켜주는 것이 이 회사의 세일즈 방향입니다. 광고비에 돈을 쓰느니 그 돈으로 차를 조금이라도 더 상품성 높게 만들자 라고 하는 게 테슬라의 생각이고, 그런 것들이 소비자를 위해서도 훨씬 더 좋은 일이라고 할 수 있죠. 이 고풍스러운 성 보세요. 마르세유라는 곳이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었군요. 와, 세상에. 야, 근데 이거 왜 이렇게 조용해? 우리 회사 주니퍼보다 훨씬 조용합니다. 와,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데? 이거 어떻게 이렇게 조용할 수가 있지? 스탠다드는 유리가 이중접합이 아니고 단일 유리네요. 근데 너무 조용해. 일단 유리의 두께가 지금 6T 정도 됩니다. 6mm 정도 되는 유리를 단일 유리로 가져가고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원가 절감이죠. 그리고 고음을 흡음하는 데는 아무래도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단점만 있는 건 아니에요. 장점도 몇 가지 있습니다. 일단 이중접합 유리보다 같은 두께라면 무게가 더 무거워요. 무게가 무겁기 때문에 저음 위주로 들어오는 소음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막아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중접합이냐 아니냐만 중요한 게 아니고 유리의 두께가 몇 밀리나 되느냐, 이게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장점은 유리가 깨져요. 위급 상황에서 지금 이중접합 유리 깨집니까? 안 깨집니다. 위급 상황에서 탈출하려고 망치를 차에 갖다 둡니다 라고 하는 분들 많이 계신데, 이중접합 유리는 망치로 안 깨집니다. 유리 깨는 도구가 있잖아요. 그 유리 깨는 도구로도 안 깨져. 그래서 이중접합 유리를 갖고 계신 분은 탈출할 때의 계획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됩니다. 뒷유리가 만약에 이중접합이 아니다, 그럼 뒷유리 깨고 나가야 돼. 앞은 깨고 나갈 수가 없어. 사실 대부분의 경우는 문이 열리겠죠. 안 열리는 경우가 오히려 극히 드물 텐데, 만에 하나 안 열리는 경우에 유리를 깰 수 없다는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이중접합이냐 아니냐만 얘기하는데, 그보다 유리의 두께를 얘기할 때가 된 것 같아요. 유리의 두께가 6mm냐 5mm냐 3mm냐. 지금 현대기아의 이중접합 유리는 4mm 이중접합 유리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얇은 이중접합 유리는 탈출하기만 힘들고 방음 효과도 그다지 누리지 못하게 되겠죠. 그런데 그것보다는 더 두꺼워야 제대로 된 방음 효과를 누릴 수가 있겠죠. 네, 그런 면에서 지금 방음이 상당히 잘 되고 있다는 게 놀라운 정도고요. 그리고 더 놀라운 점은 모터 소리가 더 조용해졌어요. 저희도 모델 Y RWD를 타고 있지만 저희 모델 Y RWD보다 더 조용해졌습니다. 지금 이 노면 소음이라는 건 원인이 뭘까를 생각해보면, 일단 모터가 바뀌었어요. 모터가 다르고 출력이 조금 더 낮은 대신에 조금 더 정숙한 모터를 갖고 있고요. 또 다른 점은 타이어가 다릅니다. 지금 한국타이어 아이온 에보 SUV를 끼고 있는데, 한국타이어 아이온 에보가 딴 건 잘 모르겠지만 지금 정숙성 면에서는 너무 압도적인 면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테슬라도 아마 이 타이어를 채택했을 것 같고, 이 서머 타이어의 역할을 아주 톡톡히 잘해주는 것 같습니다. 지금 승차감이나 사운드나 구르는 소리나 이런 것들을 상당히 잘 막아주는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바깥에 지나가는 차의 타이어 소리, 이거는 이중접합 유리가 조금 더 유리한데 지금 단일 유리이기 때문에 타이어 소리가 들려요. 천장이 글래스 천장이 아니라 일반 천장으로 바뀌고 나서 천장에서 흡음되는 효과도 분명히 있네요. 테슬라의 글래스 루프는 다른 회사의 글래스 루프랑 조금 다릅니다. 테슬라는 이중접합 유리를 쓰고 있어요. 예전에 현대차 중에서 이 파노라마 선루프가 그렇게 깨지는 일들이 많이 발생했었습니다. 그게 깨지면 천장 유리가 그대로 쏟아져 내려오는 거예요. 차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었구만 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원래 그런 겁니다. 그게 좀 웃겨요. 강화유리라는 건 정말 일정 비율의 불량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샤워부스 같은 것도 가끔 가다가 아주 작은 흠집에도 터지듯이 깨집니다. 그래서 강화유리만으로 만들어진 자동차들이 그렇게 터져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볼보라든지 테슬라라든지 이런 자동차 회사들은 그런 우려 때문에 이 천장에 이중접합 유리를 사용하게 했습니다. 중간에 필름을 집어넣어서 터지더라도 아래로 쏟아지지 않도록 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요. 그래서 천장에서 들려오는 소리도 어느 정도 막아줄 수 있고 두께도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글래스 루프가 나쁘지 않구나, 비가 와도 의외로 유리창을 두들기는 소리가 그렇게까지 크지 않게 흡음이 잘 되고 있구나 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이번 주니퍼부터는 바깥쪽에 은나노 코팅을 해서 실내가 여름철에도 그렇게 뜨거워지지 않는구나 라는 것도 알 수 있었는데, 그런 장점에도 불구하고 유리는 유리입니다. 실내를 여러분들이 방음이나 흡음 공사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장 까다로운 게 유리예요.
유리는 그 자체가 흡음하는 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결국에 소리를 반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테슬라도 아무리 유리를 잘 만든다고 해도 그건 유리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기 마련인데요. 그런데 이렇게 천장을 일반적인 자동차처럼 패브릭으로 꾸미고 나니까 흡음이 되면서 차가 더 조용하게 느껴집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난 글래스 루프가 싫어서 테슬라를 안 사 라는 사람들도 분명히 계신데,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어쨌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글래스 루프도 빼주고 차도 더 조용해지고 그러면 이걸 안 할 이유가 없지, 돈을 더 주고라도 나는 글래스 루프 빼겠다 라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건 어떤 분들에게는 더 좋은 옵션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생각할 겁니다. 아니, 같은 크기의 글래스를 철판으로 바꾸면 당연히 훨씬 가벼워졌겠죠 라고 생각하실 텐데 그렇진 않습니다. 이 차를 밖에서 보면 글래스예요. 그래서 실제로 글래스 루프가 빠진 게 아니고 글래스가 존재하는데 글래스를 이걸로 덮어 놓은 겁니다. 아주 연태 같죠? 네, 그런 식으로 만들어 놨어요. 물론 그 글래스는 은나노 글래스도 아니고 이중접합 글래스도 아닙니다. 두께도 훨씬 더 얇을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있었던 글래스보다는 가볍겠지만, 그렇지만 글래스는 어쨌든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의미 있게 가벼워지진 않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만 일단 승차감도 좀 다릅니다. 승차감이 제가 지금 타보기 전에는 저희 모델 Y하고 비교했을 때 승차감이 조금 빠지지 않을까 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타보니까 그렇게까지 많이 빠지진 않네요. 근데 분명히 차이는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일단 타이어가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타이어 자체에 물렁물렁하는 그런 느낌이 느껴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스펜션의 구조가 지금 테슬라 모델 Y 주니퍼에 들어가는 그 서스펜션처럼 좋은 고급 댐퍼가 아니어서 주파수 감응형이 없는 댐퍼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조금 아쉽게 느껴지긴 합니다. 승차감을 위주로 생각한다면 조금 승차감이 빠진다고 느껴질 수 있다 라는 거고요. 나빠? 아, 바로 딱 나빠요? 롤에서 조금 승차감이 좀 나쁘긴 하네요. 그러니까 약간 롤이 있는 경우에 좀 딱딱하게 이렇게 움직여지는 거, 요게 거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주행 가는 거리는 95% 차 있는데 지금 주행 거리는 427km가 떠 있네요. 이 차는 WLTP 기준으로 534km를 주행할 수 있는 차로 되어 있습니다. 534km. 와, 엄청나네요.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모델 Y RWD는 주행 가는 거리가 400km에 불과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보다 25%, 30%까지도 더 멀리 가는 차다 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건 약간 함정이 있죠. 왜냐면 한국 기준이 전 세계에서 가장 엄격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준이 가장 짧고요. 유럽 WLTP는 우리보다 30% 정도 더 멀리 가는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 차를 가지고 한국에 오면 역시나 400km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 될 걸로 예상돼요. 지금 여기 유럽에서 WLTP는 우리하고 차이가 많이 나지만 미국에 있는 EPA는 우리하고 큰 차이가 없거든요. 근데 EPA 기준에서 이 차는 18인치 기준에서 518km를 주행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우리나라에서도 그러면 500km를 넘게 간다는 건가? 야, 사실이라면 너무 좋은데? RWD보다 가격이 훨씬 저렴하죠. 주행거리는 훨씬 깁니다. 조용하긴 훨씬 조용해요. 그러면 이제 RWD를 살 이유가 없는 건가? 라는 생각이 살짝 드는데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아이고, 여기 아니네. 아이씨, 돌아와야 되네. 테슬라 내비게이션 하여간 정말 후져요. 아니, 너네 첨단이라며 근데 내비게이션은 왜 이 모양이야? 라고 얘기하면 테슬라는 너는 내비게이션을 볼 필요가 없으니까 자율주행일 텐데 뭐하러 내비게이션을 잘 만드니?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비게이션의 인터페이스가 별로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형편없는 내비게이션으로 FSD를 한다면 형편없는 FSD가 될 거 아니냐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사실은 그렇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비게이션이 나쁜 게 아니라 내비게이션을 보여주는 화면이 나쁜 거예요. 실제로 이 내부에서는 자기는 알고 있는데 잘 보여주지 못할 뿐이야. FSD는 이 내비게이션을 보고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들끼리는 보지 않고 알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길로 갈 가능성은 없습니다. 이게 인간에게 보여주는 인터페이스가 충분치 않은 거지 이 내비게이션 자체는 훌륭하게 잘 만들어져 있어요. 지금 핸들을 잡지 않고 이렇게 가는 것을 해주는데요. FSD는 작동이 안 돼요. 액츄얼 스마트 서먼도 되는데 지난번에 저희가 보여드려서 아시겠지만 원격지에서 버튼을 눌러서 나한테 와라 라는 것을 해주는 걸 액츄얼 스마트 서먼이라고 해요. 약자는 ASS, S죠. 지금 내비게이션은 오토파일럿을 노아 기능이라고 얘기하죠. 오른쪽으로 지금 마침 빠지는 데여서 어쨌든 뭐 빠지게 됐어요. 내비게이션은 오토파일럿 조금 더 자세히 활용해 보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되는 건 조금 아쉽긴 하네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지금 2단계까지만 줄일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자, 차로를 이렇게 빠져나갑니다.
유럽에서는 아직 FSD가 되지 않고 이 내비게이트 온 오토파일럿만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뭔가를 확인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태네요. 깜빡이 켰을 때 넘어가는 건 미국하고 유럽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고요. 이건 유럽의 규제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UNEC라고 하는 UN 유럽 경제연합에서 이런 규정을 만들어 놓고 있는데, 그 규정에서는 SIM, 시스템이 시작하는 매뉴버, 시스템이 차를 이동하게 하는 것을 먼저 할 수는 없다. 사람이 깜빡이 넣고 시스템이 그걸 따라가는 건 좋은데 차가 스스로 결정해서 가도록 하는 건 유럽에서는 허용되지 않아 왔습니다. 언제까지? 2025년 9월까지. 9월달부터 바뀌어서 이제는 유럽연합에서도 SIM이 허용되기 때문에 이제는 테슬라도 유럽에서 FSD를 사용할 수 있는 그 근거는 마련됐습니다. 아직 시작은 안 했지만요. 자, 그래서 FSD 곧 유럽에서도 시작하게 될 걸로 예상하고들 있고요. 실제로는 우리나라에서 더 먼저 하군요. 요거 되게 좋죠. 여기 이렇게 많은 주차 공간이 있고 이 주차 공간 중에 네가 원하는 데를 아무 데나 찍어, 그럼 내가 거기 주차해 줄게 라는 거예요. 보통 이제 현대기아의 자동 주차 같은 경우는 주차 공간을 하나를 찾아주면 그냥 알아서 가는 거잖아. 그 다음에 뭐 선택지도 없죠. 근데 이거는 저 뒤에 있는 요것도 보여, 요것도 보이니까 여기다 주차해 줄까도 가능합니다. 여기도 주차하죠. 자, 그러면 이렇게 깜빡이를 자기가 알아서 넣고요, 알아서 가서 저 앞에 저기 좁은 데 있어, 좁은 데 있어, 앞에 박을 것 같아 라는 느낌이 들지만 괜찮습니다. 자동주차는 정말 신뢰할 만해요. 물론 사고 나는 경우가 없진 않겠죠. 우리가 경험할 가능성은 극히 낮다. 로또 당첨되는 사람도 반드시 있잖아요. 근데 내가 로또 당첨될 가능성은 없잖아. 그거랑 비슷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주차를 해준다. 너무 주차 잘하죠. 근데 이 정도는 그냥 해줘야 됩니다. 이제 자동차 회사들 만약에 이 정도를 못한다면 정말 큰일 나는 거예요. 나쁘지 않은데 블루투스라든지 지도라든지 여기 넷플릭스 같은 것도 잘 되고, 그리고 아케이드 게임도 되고 뭐 기타 등등이 다 됩니다. 그리고 도어 트림 같은데 이런 데 보면 패브릭으로 돼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은 조금 아쉽다면 아쉽죠. 이런 것들도 깨알같이 조금씩 후져요. 여기 원래 슬라이드가 있잖아요. 근데 슬라이드가 없고 이렇게 뻥 뚫려 있어요. 뚫려 있는데 뚫려 있어서 오히려 좋다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요. 수납 같은 걸 이렇게 그냥 띡 놓고 할 수 있잖아. 사이버 트럭 같다는 사람들도 있고, 이게 꼭 나쁘다고 할 만한 건 아닌 것 같아요. 특히 이 차는 로보택시로 사용될 차잖아요. 택시지만 운전석에도 앉는 사람이 있을 텐데, 그러면 여기다 짐을 아무렇게나 내려놓을 수 있고, 조수석에 탄 사람이라도 짐을 쉽게 내려놓고 하기에는 이게 오히려 덮개가 있는 것보다 더 나을 수도 있겠죠. 그런 면에서 이게 꼭 단점인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두 개의 무선 충전 패드는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는데, 좀 저렴한 차들은 여기 하나만 무선 충전이고 하나는 충전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테슬라는 양쪽 다 무선 충전 패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건 살려놓고 나름대로 실용성도 있고, 할까 말까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그냥 다 빼버렸습니다. 근데 이건 확실히 있어야 돼 라는 것들은 그냥 다 넣어놨어. 그래서 사람들이 스탠다드가 나와도 그렇게까지 아쉬워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가치가 상당히 높은 자동차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혁신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아마도 많은 사람들은 굉장히 뛰어난 거, 굉장히 새로운 거, 신기하고 다재다능한 기능들,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혁신은 꼭 그런 것만은 아니겠죠. 어쩌면 가격이 가장 큰 혁신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겁니다. 테슬라 모델 Y 스탠다드 이번에 처음으로 시승해보면서 가장 혁신적인 자동차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요. 거기에 무엇보다 가격이 저렴하면서도 테슬라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장점들, 주행거리가 굉장히 길고 스타일리시하고, 그리고 첨단 디스플레이와 컴퓨터를 갖고 있고, 무엇보다 FSD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모델 Y 스탠다드는 그만큼 가치 있는 자동차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소비자들, 지금 전기차로 넘어가고 싶지만 못 넘어가는 분들, 사실은 가격 때문에 못 넘어가는 경우가 가장 많다고 하는데요. 그런 면에서 아마도 테슬라 모델 Y 스탠다드가 우리나라 나오게 되면 상당한 인기를 누릴 수 있을 거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거, 아마도 FSD를 가지고 들어오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나왔을 때 그 파괴력은 어마어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의 이야기, 세상은 넓어 차들은 달려가지, 하나 둘씩 펼쳐지는 차의 모험, 바퀴 아래 세상은 무궁무진해. 모카